자, 이번 주 이제 FOMC도 있고 금리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머니플로우 11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채권 플로우도 이러한 부분들에 한 번 더 정확도를 높여봅니다. 신연기 작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일본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본 쪽에서 어쨌든 금리 인상 했고 조금이지만 그리고 YCC 폐지했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이제 뭐 일본도 좀 살만해진 건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뭐 좀 늦었죠? 좀 늦었다. 뭐 세 가지가 어제 발표됐는데 일단 단기금리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이제 10bp 올렸고요. 네. 그 다음에 장기금리 측면에서는 YCC를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일본은행이 좀 특이했던 부분은 이제 ETF하고 리츠를 샀었는데 그 부분의 매입을 종료했다는 점입니다. 뭐 종료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물가가 이제 드디어 정상화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은행이 마지막까지 미적거렸던 이유는 이제 3월 달에 있을 춘투, 그러니까 임금, 이제 일본은 이제 종합적으로 그 노사 간의 임금 합의를 보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5.28%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코어 CPI도 뭐 둔화하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2%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디플레이션은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혹자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죠. 왜 일본은행이 이렇게 늦게 기준금리를 인상했을까? 그래서 특이했어요. 뭐 2022년에 이미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했고 네.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일본의 경제 특성상 일본이 돈을 푸는 이유는 경기를 활성화하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더 다급한 이유였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돈을 푼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일본 경제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논리로 지난 이제 2년 동안 인플레이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죠. 우상향한다는 말은 일본의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그 재정적자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220%, GDP 대비해서 220%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비용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그 부담은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계속 기준금리를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왔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한 두 번째 이유는, 장기간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결국 자본시장 구조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이제 일본 국채의 그 보유 비율이 중앙은행의 비율이 50%를 훨씬 상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금리 형성 과정이 상당히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돈을 부어도 돈이 유통이 안 되는 흔히 말하는 유동성 함정의 그 이슈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어요. 마이너스 금리의 의미는 뭐냐면 너 나한테 은행에 돈 맡기지 마라. 네가 써라. 이런 의미인데.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 일본 분들의 특성이 그냥 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 디플레이션이 계속 나니까 내 돈 가치가 점점 올라가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안 하고 계속 돈을 움켜쥐고 있었던 상황인데 다행히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도 많이 얼어붙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시장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갔죠. 왜냐하면 저는 좀 이상했던 게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었었던 하루 전날 일본은행이 갑자기 3조 엔 규모의 양적 완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금리 이제 올리니까 빨리 사라. 이렇게 이제 통보를 준 거죠. 약간 복선의 의미가 좀 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다 예고해놓고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확실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제 통화정책 그 성명문 말미에 서론의 말미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일본 은행이 계속 국채 매입은
유사시에 계속 하겠다는 것을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좀 네, 만들어 안전장치를 놓은군요.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올리더라도 당분간 계속 0에서 0.1%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긴커녕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정책은 바꿨는데 그 바꾼 효과가 크게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금리는 또 상당히 하락을 하고 이런 그렇군요.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는 반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게 뭔가 다르게 바꿨다고는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간을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거겠네요. 일본 사람들의 좀 특성이 그대로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매우 조심스럽다. 매우 조심스럽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BOJ에 대한 부분은 좀 봤고요. 이제 FOMC 이제 첫날이잖아요. 첫날 좀 지나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신호.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 많이 했다가 연초에 이제 많이 꺾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 신호는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작가님께서 보고 계시는 연준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 연말에 2024년에 160bp까지 내릴 거다. 그러니까 맞아요. 25를 나누면 한 6번 정도 내릴 거라 이렇게 봤고요. 지금 2, 3회잖아요. 근데 2, 3회로 좀 줄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시장이 상당히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다. 12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이더들이 휴가 가는 철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진정한 유동성인지 체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준금리 인하 횟수, 그러니까 점도표에서 이제 그것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희망은 3번인데 예상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눈을 낮췄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점도표의 그림을 보시면 사실 중간값 형성이 19명의 연준 위원 중에 11명이 이제 3회 이나 오히려 그 이상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었는데 2명만 빠져나가도 중간값이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3번에 걸쳐 나온 CPI 그리고 고용지표는 사실 금리 인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수치였고요. 특히 CPI는 서비스 물가가 상당히 견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금리가 이 물가가 둔화하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고용지표 역시 제가 이제 실업급여를 말씀드리면서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침체 기준이 37만 5천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20만 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그러니까 NFP 역시 15만 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는 거 아니야?를 넘어서서 횟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사실 지난주에 2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전전주 대비 전주가 거의 20bp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거 반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25bp가 한 번의 횟수라고 보면 한 번 인하가 이제 사라지는 효과를 이제 얻게 되죠.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QT입니다. 이제 QT 부분은 사실 점도표에 비해서는 좀 비중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이제 1월 달에 의사록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스크. 그러니까 여기서 데스크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실행하는 뉴욕 연은은행의 데스크를 얘기합니다. 그 데스크에서는 거의 응답자 중에 대다수가 7월에 QT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 즉 대차대조표의 축소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연준 위원들 간에는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 의사록에 따르면 몇몇 의원들은 이제 지준 수준이 너무 많이 낮아지니까 대차대표의 자산 축소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하면 이제 자산 사이드에 있는 이제 국채 보유량을 줄이면 부채 사이드인 지급 준비율 그러니까 은행의 지급 준비로 내놔야 되는 부분 역시 낮아집니다. 그러면 단기 시장에서의 유동성 대응이 좀 이제 원활치 못하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더라도 QT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약간 투스텝으로 좀 가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뭐 이 부분에서 전 좀 기시감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2018년에 파월 의장이 이제 3분기에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긴축을 계속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과민 반응을 합니다. 이러다가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주가가 한 15% 이상 빠지니까 이듬해 1월에 기준금리 인하
인상을 멈추겠다. 그리고 7월 달에 실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QT도 같이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월 달이나 뭐 한간에는 5월 달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5월 달에 만약 QT를 결정한다면 3월 달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아마 7월 달에 나오면 구체적인 언급 대신에 어느 정도의 계획, 그러니까 타임라인 정도는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10년짜리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시장 대응을 보면 10년 역시 이제 전전주 대비해서 20bp 정도 올랐거든요. 네. 뭐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렇군요. 자, 오늘은 BOJ 그리고 연준 FOMC와 관련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체코플로우 치과의 신년기 작가였습니다.